오늘은 제 주제이기도 하고 제 박사 논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독립기념관의 왼쪽에 우당 유해영 선생님이 등장하신 지는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손자분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광복회 회장도 되시고, 그때 2007년도 무렵에 독립기념관에서 열전 만들 때 우당 유해영 선생을 제가 맡아서 집필을 했었고요. 그때 약 1년 동안을 제가 서울에서부터 중국 답사를 하고 중국의 신흥무관학교를 가서 진짜 운 좋게 하룻밤을 잤었습니다. 거기서 독립군가를 부른 다음에 아침에 거기 그 무관학교 터를 쫙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만주에서부터 길림하고 북경 생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천진에서 정말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사실 빈민가에 사셨다는 거를 제가 봤고요. 상해에 내려가서 활동하신 그런 흔적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의 강의에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실 분이고, 그런데 우당과 단재 두 분은 그 형무소, 고문하고 대련 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 그래서 대련 거기에 안중근과 함께 세 분이 큰 동상이 세워져 있고, 가보면은 뿌듯할 정도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련을 꼭 한번 여러분들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 치고 정조가 논문이 제일 많고, 다산 정약용이 또 많고, 그 다음이 단재 신채호가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안타깝게 95% 이상이 단재 신채호는 그냥 한학자로만 돼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또는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형편인데, 저랑 몇 편이 아나키스트로서 조명을 좀 해봤습니다. 박열은 영화가 굉장히 알려져서 제가 최근에는 영화로 본 독립운동사 그 특강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영화와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강의하게 됐는데, 제 그 박사 논문 주제가 이쪽이었고, 제 20년 동안의 계속 추적의 과정이 이 흑자가 도대체 뭔가라는 과정이었습니다. 흑이. 그 다음에 우당 유해영 선생은 공포단의 대장이셨어요. 그 다음에 신채호도 흑기연맹 이런 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련에서 재판정에서 나는 아나키스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박열은 흑도회, 흑우회, 영화에서는 이제 불령사라는 단체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흑도회와 흑우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흑자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당 이회영의 흑색공포단의 단체가 영어로 하면 블랙으로 시작됩니다. 다. 저번에도 레미제라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노래가 블랙 그리고 레드, 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미 블랙과 레드, 이게 자유평등 박애도 의미하면서 이 오래된 아주 그 주제이기도 한 거죠. 그럼 블랙과 레드는 뭐가 틀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열은 22년 동안 수감돼 있었죠. 그리고 석방된 다음에 민단 초대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보다 그 이 부인 23살짜리로 세상을 마감한 젊은 가네코 후미코. 그 후미코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로 수험받은 일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후세다치시하고 이제 가네코 후미코인데, 23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도 가네코 후미코를 일본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위험한 인물로 취급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오늘의 주제. 우당 이회영을 제가 그 1년 동안 현지 가서 자료도 찾고 그 흔적을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분이 남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를 하려면은 그분의 글이 있고, 뭐 신문에 실린 글이라든가, 이게 회고라든가, 뭐 메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편한데, 저분은 남긴 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분을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 또 그 신문했던 사람들, 일본 조사, 보고, 이런 게 주변에 모여져서 그거를 짜고 꿰고 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은, 그것들을 모아보니까 이분은 신흥무관학교 그거를 600억 이상 거를 쾌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분의 첫 번째 특징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관직, 최소한 무슨 관직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흑색공포도 아까 대장이라고 했지만 그건 뭐 진짜로 그냥 명예고 헌신이고 1919년 3월 달에 임시정부들이 모여서 준비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4월 10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회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아침 10시에 회의가 끝나서 12시간 회의를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정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초기 모임 때 이회영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름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왜? 임시정부라고 하는 행정부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시영도 동생 참여했죠. 자기 가장 친구 이동영이라든가 같이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분만 임시정부를 벗어 던지고 나옵니다. 거기 회의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회영을 국무령 총리로 누가 추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안 하겠다 고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혼자 북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동생 이시영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동영 동지나 이런 분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신흥보건학교를 만들어낸 3,500명이 곳곳에 광복군과 독립군의 모든 주축이 됐음에도 이회영은 임시정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 이정규는 나중에 성균관대 2대 총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옆에 있으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현실로 보아 아나키즘이 가장 실제적이면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공자의 글을 옆에서 했던 많은 제자들처럼 그분의 글을 그 다음에 우리는 아나키즘 이러면은 이제 무정부주의로 다들 99%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유림이라고 하는 해방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45년도 11월 달에 지금의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입국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은 무정부주의로 알고 있는데 무정부주의자가 어떻게 임시정부 장관에 참여하셨습니까? 나는 아나키스트요. 그런데 아나키즘은 무정부가 아니라 무강권을 추구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강제 권력을 공정을 배격하는 거지 자율정부를 배격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조선일보 그대로 실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무정부랑 아나키즘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박열도 마찬가지야. 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독립운동의 한 사람일 뿐이다. 학일학이라고 하는 그 한국 철학을 하신 분이 정리됐어요. 아나키는 무질서가 아니라 고도의 질서다. 남을 다스리는 친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 자치의 질서다. 제가 2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현격하게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학계에서도 그 무정부주의라고 잘 표현 안 하고 아나키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이제는 자율자치라는 말을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자치란 말이 생긴 지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오래전에 이미 자율자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과연 아나키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인가? 그거를 따져보면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나키즘의 어는 아나르코스입니다. 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르키 그러면 그 지배자, 권력자 이렇게 보입니다.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동건이 멋진 총잡이로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테러리즘 같은 그 총 쏘고 이러는 거지만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그 일부러 넣는데 뭐라고 나냐면 우리는 선장 없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그런 아르키. 왜 잘못된 속담 중에 하나가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요? 인디언의 지혜와 한국 그 고딩들의 지혜가 너무 다른데 한국 고딩들한테 문제가 떨어지면은 흩어져 가지고 가방 올리고 자기 혼자만 푼다 그러죠. 그런데 인디안들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모여서 그 다음에 머리를 모아서 막 토론하는데 그래 그러게 좋겠다. 그게 집단지성의 모습을 한다는데 어떨 때는 선장이 없이도 선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은 배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뛰어난 선장만 혼자 지도하고 지시하고 이래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권력에 취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배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꼴을 우리는 현대사에서 엄청나게 봐왔던 케이스인데. 그런데 아무튼 무정부주의의 그 어원은 안과 아르키가 합치니까 무지배주의, 무권력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무정부주의 그랬으면 언가바니스트가 돼야 되죠. 아나키는 무정부주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정부다 그러면 정부를 반대하고 때려부시는 놈들, 파괴주의, 혼란주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나키즘에 대한 오해와 테러리즘의 대명사가 되었나? 오늘날에도 푸틴이 새로운 러시아 짜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죠. 그런 바람에 전쟁도 터지고 지금도 반대파들은 무조건 죽이는 제적 러시아에 있었던 체카라고 하는 국정원 같은 그런 비밀 기관에서 반대파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잡아서 죽이죠. 거기 출신인 푸틴이 지금도 지배하는데 그 짜르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인민들이 여러 개 봉기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민의 의지당이라고 하는 데서 알렉산더 2세를 암살을 합니다. 그래도 러시아 짜르 정부가 금방 무너지지 않죠. 그것을 크라분치스크라고 한 사람이 소설로 썼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자의 테러 활동 소설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85년대 미야자키 무류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허무당 실정기 귀추춘가 뭐 이런 소설을 넣으면서 여기 있는 허무당이 테러리스트고 테러리스트가 곧 아나키스트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다시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바쿠닌을 꼽았는데 바쿠닌은 그게 아니라 바쿠닌 테러리즘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완만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동아시아에서 무정부주의로 잘못 읽혔는가? 이거를 이 미야자키 무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허무당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개편 이것을 또 했고요. 허무주의자가 아나키즘 이걸 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원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게무야마 센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1902년도에 근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당이 아나키즘이고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 중에도 엄청나게 잘못된 오독이죠. 그래서 졸지에 이 바쿠니는 억울하겠죠. 이 사람은 테러에 반대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무정부주의자들은 허무주의자들이고 허무주의는 아시잖아요. 니힐리즘이고 자살을 권하는 거죠. 자살. 그 왜 사회찬미 인생 괴롭고 너무 요즘 힘들어 죽고 싶어 이거죠. 허무야 허무. 그런데 허무 갖고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살로 가는 수밖에 없고 허무주의는 그 아주 나쁜 생각 무정부주의는 게다가 또 한 방 카고서 죽지 뭐 이런 식의 나약하면서도 그 아주 나쁜 테러리즘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연 그런가? 원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아나키즘은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키워드부터 우리가 바꿔나가면은 이회영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단재 신채호를 이해하는데 박열 선생을 이해하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죠. 이회영이 66세에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스스로 아나키스트라고 얘기를 하셨고 단재 신채도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이회영 선생님의 저는 세 번째 특징이 뭔가 생각해보면은 그분은 끊임없이 실패를 했음에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여러 시도를 많이 했다. 이회영 자체는 그분을 오랫동안 더 연구하신 선생님 얘기도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단체를 만들면 거기다가 돈 부었다가 또 망하고 또 신흥문학회도 사실상 그 일제에서 폐계됐지만은 그러다가 상해에서 또 단체 만들고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고 만주 갔다가 또 실패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나라를 되찾는데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하시고 몸으로 뛰신 분입니다. 그 점에서만큼은 정말 저도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사회주의 또 마르크시즘을 얘기를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한국에 들으면서 일본 또 들으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마르크스 이전의 사람들은 다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로버트 오웬과 프랑스의 샤를 프리에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공상적이었는가? 우리가 그래서 번역이라든가 이걸 옮기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공상적 사회주의, 제가 대학 때도 그렇게만 듣고 국민인류 시간에 그렇게 들었지만은 이게 과연 공상이었는가? 이 오는 1,700명씩이나 되는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2시간 노동을 하니까 10시간 노동으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체인지하는 걸 만들었고요. 프리에는 공동주택을 만들고, 이게 기숙사. 그리고 타가소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복지를 더 해주니까 일도 더 잘해요. 생산력이 늘어나요. 지금의 협동조합의 시초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상적이라고 우리가 매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반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당시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의 사상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옮기면서 자꾸 먼저 딱지를 매기려고 하니까, 이게 마르크스를 굉장히 띄우기 위해서 현실은 제대로 안 보고, 그런 점은 지식인들이 반성해야 될. 프루동은 뭐라 그러냐면은 소유는 도둑질이다. 그의 평등이라는 걸 중요했습니다. 바쿠닌, 국가는 악이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노예제가 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거칠게 느꼈지만은, 이 지금의 약탈적 자본주의에서 부가 계속 세습이 되고 계속 노동자들은 점점 더 찌그러지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미 15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느 정도 또 설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체제를 다 때려 부시자라기보다 그 다음에 세상은 장인,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은 이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FC 바르셀로나 축구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 협동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중요한 기관이나 와인을 만드는 데라든가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거, 대기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저도 고향 동네에다가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지식을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거. 네. 막스 스트리너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가네코 우미코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막스 스트리너. 프루동, 바쿠닌, 막스 스트리너, 크로포트킨. 제가 여행 다닌 것 중에 제일 보람찼던 게,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90세 어르신을 모시고 프랑스 대혁명의 현장들을 쭉 돌아본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는데, 한번 유럽의 협동조합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스페인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거의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꼬뮌입니다. 꼬뮌. 우리는 꼬뮤니스트 그러면 공산주의로만 생각하잖아요. 꼬뮌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꼬뮌. COM. 이거는 뭔가 함께하다 이런 거죠. 저는 크로포트킨 묘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쪽에 있는데요. 저는 크로포트킨이 좀 낯설죠.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단지 신채호가 세계 5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로포트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석가, 공자, 그 다음에 크로포트킨을 꼽았어요. 마르크스는 들어봤어도 크로포트킨은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왜 중요한지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20세기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첫 번째가 마르크스가 돼버렸고, 두 번째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그 생존 경쟁론이죠. 그 우승열패,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이 이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질문을 받고서, 자기가 미안하다,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강한 동물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사자, 호랑이, 표범만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왜 강아지, 고양이, 벌, 개미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생존 경쟁론 갖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합니다. 인류 진화에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가 있다. 이게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사회에서도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이 그래야 발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게
상업 부조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부조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품앗이, 두레, 예, 향약. 잘 아시네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봤고, 그게 서로 나누는 거, 예. 그래야 잘난 놈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잖아요. 잘난 놈끼리만 싸우다 보면은 결국 제일 잘난 한 놈만 버텨다가 그 놈도 오래 못 가고 계속 이인자한테 당하고 그렇잖아요. 상업 부조라고 한다면은 달라지죠. 인류 진화엔 경쟁만이 아니라 부조라는 것이 있다. 크로프트키는 생물학자였습니다. 지질학자예요. 마르크스처럼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랄 산맥에서부터 만주 일대를 답사하고 생물을 조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진화 법칙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업 부조라는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고, 이걸 인류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잘난 놈만 있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인류는 표범이나 맘모스한테 잡혀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가 자연계에서 살아남았는가? 인간끼리는 서로 돕고 공동 사냥을 하고, 남자들은 거기 같이 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같이 가서 채집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동굴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고, 이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상업부조론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게 이미 단재 신채호 시대에 읽혔어요. 대단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가 이걸 읽고서 감격을 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또한 성인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빵의 쟁취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읽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전율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수당 경기도에서는 다 주자 해가지고 다 주죠. 거기서 저도 지금하고 똑같다. 모든 것은 모두에게 줘야지 불평이 없고 같이 사는 거죠. 80%만 주고 20%를 안 줬잖아요. 20%가 같이 안 삽니까? 지구상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살면서 80%만 살릴 거예요? 20%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잖아요. 단순한 논리인데 같이 줘야 문제가 서로 해결되고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꼬미니스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나키즘적 공산주의, 즉 정부 없는 공산주의다. 저번 시간에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없는 공산주의다. 정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유산을 찾는 자유사회는 자유로운 결속과 자유로운 단체들의 자유로운 연합 속에서 있어야 된다.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자유로운 연합을 해야 된다. 청년에게 고함이라고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읽히고, 단재 신채호가 이 청년에게 고함을 세례를 받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함이 아니라 투쟁의 동료가 되기 위함이다. 가르치기보다 대중의 갈망을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하려고. 가르치기보다 대중의 갈망을 이해하고 대중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정확히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된다. 인간의 윤리적 진보 속의 지도적인 역할은 상호 투쟁이 아니라 상호 지지, 상호 부조에 있다. 근데 마르크스랑 뭐가 다릅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그러죠. 인류 역사는 권력 투쟁의 역사다라고 그러죠. 투쟁의 역사다. 계급 투쟁의 역사다. 거기는 투쟁만 있고 부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21세기, 22세기에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공산당의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이 있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인류 보편의 그게 아니죠. 공산당은 재산을 모든 인민들한테 나눠줍니까? 아니죠. 공산당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모두에게 줘야 된다. 백범 김구 선생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기도 하긴 한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해라. 불환빈, 불환균. 대단히 좀 사회주의적 발생, 지금으로 따지면 좀 빨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라. 이건 저번 시간에 검은색과
빨간 것과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즘이 뭐가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한테 일단 패배는 했어요. 1872년도에 있었던 대회에서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40명이었고 그냥 연합회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아나키스트가 25명이어가지고 이 사람들 제명을 시켜버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만든 대회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 다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다. 그리고 권력을 반대한다. 는 것을 했고요.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선전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이때 일어나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혁명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생디카, 즉 노조나 조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스페인 내전 때 이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프랑코 독재를 반대해서 싸웠는데 이때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선 자유시 참변이 이걸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이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은 확연히 다르다. 4촌급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흑자를 그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단지 신채호나 우당 이유영이 이쪽에 속해 있고 선각자이면서 미래를 내다봤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농담인데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보험사로 전화를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사고 처리 안 하고 각자 전화를 한다 그래요. 더 높은 끝발을 찾아서 전화. 당원이 있으면 이제 걔가 승리하는 거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당원이 끼어 있어야 사업을 가능. 북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회가 못 가죠. 그거에 비해서 아나키즘은 개인을 가장 중요하고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개인 자유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공산주의자들한테 힘으로 밀리긴 밀려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이게 명분은 좋지만은 또 다른 권력 집단이다. 또 다른 지배자이면서 또 다른 짜르다. 이렇게 어린 왕자 그 소설 쓴 생트쥐베리가 어린 왕자 그 한 다음에 그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서 반대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뭐냐, 그 당원이 아니면 거기도 살 수가 없으니까. 볼셰비키가 아니면은. 그러면서 다시는 공산당 이런 쪽에 안 한다고. 일본에서도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라야마 센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물의 무정부주의라는 걸 1902년도에 학생이 유럽 갔다가 그 책을 보고서 반해가지고 그걸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한국의 단지 신채호나 우당 이유영 같은 사람들을 무정부주의로 다 딱지를 붙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냐, 평민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러일 전쟁 때요 사실은 일본이 질 뻔했습니다. 일본이 걔네 말로는 최강 군대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이러지만은 약 30만 명이 죽었어요. 러일 전쟁 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더 이상 버티기 막 아슬아슬할 때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출동하려고 했던 러시아 군대가 오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이 이겨가지고 근데 30만 명이 죽었다. 일본에서 반전운동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일본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톨스토이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반전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내세운 거 뭐냐,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비전. 안일 삐자, 전쟁 전자. 반전은 그냥 그 전쟁 안 하겠다고 도망가거나 후퇴하는 거잖아요. 비전은 전쟁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는 무기를 만드는데도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전쟁에 군인들한테 들어가는 식량도 옮기지 말아야 되고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톨스토이 대단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일본에서 엄청나게 그런 쪽에 영향을 끼쳐서 비전론으로 평화주의자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왔죠. 그러면서 아주 화친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무슨 말이냐, 아시아죠. 화친. 아시아인들이 화친하자 이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크로포트킨의 투쟁이 아니라 상호 부조를 하자. 서로 돕자.
여기에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게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논문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역 사건이 터지죠. 일본 사람들의 평화운동은 지금도 뿌리가 있는데 이때가 평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평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되고요. 평민입니다. 그러면서 귀족이 아니니까요. 권력자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이 평민이겠죠. 스스로 평민임을 내세웠고 자유평등 박애 인생사에서 존재하는 3대 중요한 정의다. 우리는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게 단재 신채호가 존경했다고 하는 고토쿠슈스의 행덕추수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소개했죠. 안중근 의사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쓴 사람이 행덕추수다. 생을 버리고 의를 취했으니 사실 성인이다. 안중근 의사의 한 번의 거사가 천지를 모두 흔들었다. 이 표현 때문에 이 행덕추수 이 사람은 죄인이 됐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사형 그러면 뭐 지금도 뭐 폭동 일으키고 총을 준비하고 뭐 이게 아니라 몇 마디 젊은이들이 농담 싸먹기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랑 니네가 연대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연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형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대를 했죠. 단재 신채호가 이미 행덕추수의 글을 다 읽었다라고 그랬으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의 큰 변화는 1919년 오사운동이고 오사운동에 참여했던 주울레, 등소평 이 사람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오죠. 프랑스 혁명적인 자유로운 분위기를 흠뻑 취한 다음에 돌아와서 만든 게 중국 공산당이죠. 그때 중요하게 북경대학에서 총장으로 있는 최원배 그리고 문학가 노신 이 사람들이 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북경대학에 가보면은 최원배 동상도 있고 그 다음에 노신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석증 그 다음에 저기 노신의 동생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학가죠. 네.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화 운동으로 인해서 중국 전체로 퍼지면서 이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노신의 그런 소설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깨어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스페란토어를 들여오고요. 거기에 세계어 학회를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에스페란토 회장도 했어요. 에스페란토는 무국가주의입니다. 에스페란토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됩니까? 미국이나 영국을 잘 나가니까 강대국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북한 사람들은 러시안 말과 중국말을 필수적으로 배워야죠. 그들이 강자니까. 그럼 언어는 강자의 언어죠. 그러다 보면 고유어가 사라지는 게 엄청 많고 이게 제국주의의 언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국의 언어를 가져야 될 것뿐만 아니라 권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게 세계어입니다.